그러니까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한 8년 정도 레인지 안에서 기계는 확 넘어갈 겁니다.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VR을 통해서 자동차를 설계 작업에 활용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렌즈나 이런 것들인데, 디스플레이 조그만 거, 이거를 국내에도 보면 삼성이나 LG도 디스플레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사실 이제 금융업체가 우리가 메타버스 얘기가 돌기 전에도 여러분이 피부로 잘 못 느꼈을 거예요. 젊으신 분들은 뭐냐면 시중에 보면 증권사 매장이나 은행 매장이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집 근처에 있던 무슨 S은행, 뭐 W은행 객장이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면서 여기 사라졌으니까 저 멀리 얼로 오라고 저 공고문이 붙어 있어요. 지금 뭐냐 하면 이미 20대, 30대는 모든 금융 업무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제 윗세대가 아직 못 그러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또 은행은 매장 안에도 보게 되면 사람을 홀로그램 형태,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안에다가 상담원을 세워놓고서 처음에 들어가면 기본 응대를 사람이 안 하고 메타버스형 아바타가 하는 매장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통적인 은행 업무를 자꾸 디지털 현실로 옮기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게 금융업의 큰 흐름이고요. 또 하나는 은행이 돈을 다루는 데잖아요, 금융업계가. 뭔가 돈과 주식 이런 것들 많이 다뤘었는데 추가적인 금융의 대상이 등장한 겁니다. 암호화폐나 NFT가 심어진 다양한 아이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전통적인 금융기관이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어떤 거래소 이런 데서 주로 했었는데, 금융기관들도 가만히 봤더니 이게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잖아요. 사용 시스템도 증가하고 있고. 그러니까 금융기관이 이거를 무시할 이유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자체가 이제 사업의 영역이 뭐 증권이나 어떤 현금화폐를 다루는 영역을 넘어서서 블록체인 기반의 다양한 메타버스형 자산들, 그러니까 증권형 자산과 비증권형 자산을 모두 아우르는 금융업계로 탈바꿈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이게 너무 좀 멀어 보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들 뭐 은행에 깔고 있으면 앱을 통해서 은행 입출금 업무가 되잖아요.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암호화폐 앱이 별도로 따로 있어요, 그죠? 암호화폐 앱은 일반 은행 앱보다 사실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기능적으로. 근데 이제 은행들 입장에서 사람들이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 NFT 거래하는 거 은행 앱 별도로 쓰는 게 좀 싫은 거죠. 우리가 다 안고 가면 좋으니까 은행 앱들이 그런 NFT하고 암호화폐 기능까지 약간 전자지갑이라는 명칭으로 다 안아가려고 하는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융업계의 이제 세 번째 변신 포인트는 이런 돈의 흐름. 돈의 흐름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마케팅 정보가 되거든요. 사람이 어디서 이동하고 있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손바닥에 올려놓고 보는 것과 같은 건데, 이제 관찰하기가 더 좋아졌어요. 물리적인 세상에선 데이터가 기록이 안 남는 부분이 꽤 있었는데 메타버스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보내는 메타버스 속 모든 일상은 다 디지털 공간 속이기 때문에 데이터 축출이 쉬워집니다. 이거를 이제 돈에 기록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일상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한 원천 정보를 가공해서 판매하거나 활용하는, 아마 그 지상에서 신문지상에서 보셨던 것 중에 뭐 금융업체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마이데이터법, 마이데이터 사업, 이런 것들도 이제 이런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제조업체를 보게 되면 제조업체는 공장이 돌아가야지 뭐 하다못해 비누도 나오고 과자도 나오니까 얘는 메타버스하고 무관할 거야 라고 상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CJ의 비비고 만두, 제가 진짜 매니아인데, 이런 만두도 보게 되면 사실은 동남아에 공장이 많이 있어요. 베트남에 공장이 있고. 근데 이런 원격지의 여러 군데 공장들을 기업들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공장에 최고의 기술자가 가 있기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 신경 쓰는 게, 이런 공장을 건설하기 전부터 디지털 트윈이라는 형태로 메타버스 공장을 미리 만들어 봐요. 그러면 디지털 현실 속에 만들어져 있는 공장을 갖고서 다양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험을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만두가 에러가 100봉지나 1봉지가 나오겠는데 공장을 바꿔봐요 또. 그래서 한 10,000봉지나 1봉지가 나오게끔. 그런 것이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장을 사전 설계하는 데 쓰이고요. 또는 아까 말씀드린 원격지에 있는 공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최고의 기술자가 대응해 주면 좋잖아요. 근데 최고의 기술자가 비행기를 타고 가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VR로 서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럼 장비를 끼면 이 사람 눈앞에 베트남 공장이 보여요. 이 베트남 기술자 눈앞에는 한국에 있는 엔지니어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회로판 같은 게 보이고, 그걸 서로 보면서 실시간으로 같이 고쳐나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제조업 부분에서도 뭐 공장을 만들기 전부터 가동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제어라기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요런 순서대로 한번 재작업해 봅시다. 이 부분 바꿔 봅시다. 바꾸는 거는 되게 쉬운 작업이고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따라서 하는 건 쉬운 건데, 어떤 순서대로 무엇을 할지가 전문가의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산업군에서 이미 꽤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예전부터 VR을 통해서 자동차를 설계 작업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동차 간 걸 보게 되면 막업이라고 해가지고 자동차를 일일이 깎아가지고 공기 역학 실험하고 하는 장면들이 자동차 광고에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VR을 끼고서 들어가게 되면 조이콘이라는 걸 손에 쥐고 나면 이거의 움직임에 따라 자동차가 본네트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곡선이 됐다가 손을 만지작거리면 다 돼요.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가 VR을 끼고서 같은 디자인 공간에 들어오는 겁니다. 원격으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자동차의 디자인을 낮은 비용으로 빨리빨리 바꿔볼 수가 있는 거죠. 실험도 해보고 이런 건 자동차에서 쓰고 있는 게 있고요. 또 국내 이제 패션 기업들을 보게 되면 다양한 원단을 바탕으로 뭐 디자인을 하면 제작은 외국에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은데 최근에 이게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이 원단 자체도 아주 고정밀도로 이미지로 재현을 해서 이미지 형태를 보내줘요. 그럼 그걸 바탕으로 3차원에서 가상으로 디자인을 합니다. 그럼 또 이걸 가상 디자인을 공장에 보내주고 물론 최종적으로는 완성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겠지만 이 앞부분에 반복적인 조정하는 작업들을 다 메타버스에서 하면서 굉장히 비용과 시간을 또 낮춰가는 효과를 보고 있고요. 여러분들 잘 아는 브랜드 한샘 그 인테리어 하는 회사잖아요. 한샘도 보게 되면 최근에는 이제 매장을 가면 우리 집을 미리 딱 3D로 떠놓고서 인테리어를 가상으로 미리 다 해봅니다. 가상으로 해보면 좋은 점이 그전에는 뭐 벽지가 이게 들어올 거예요, 여기 뭐 무슨 컬러로 바를 거예요, 말로만 듣고 상상만 했던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조화가 안 맞아. 이제 그럴 걱정이 없어요. 거기서 굉장히 정교한 3D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고 그것도 이제 갖고 가서 가족들하고도 볼 수가 있는 구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도 또 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들은 뭐 실험실단에서 어떤 저희 같은 학자들이 연구하는 게 있고요. 또는 기업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연구한 것 중에 재밌는 것들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경이나 VR 고글 같은 걸 쓰고서 메타버스를 들어간다. 이럴 때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그럼 인증은 어떻게 할 건데 인증. 지금 저 비밀번호 이렇게 칠 건지 아니 지문 인식기계를 해서 지문 인식기를 여기다 달 건지 안경 옆에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 중에는 이제 사람이 뭐 영화 보면 동체, 홍채 인식하는 거 많이 뜨잖아요. 눈에 있는 실핏줄, 홍채 정보가 다르다. 이런 거 인식하는 장비들이 이미 이런 고글 안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요. 눈 주위의 근육, 그러니까 눈동자를 움직이는 안아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모양새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고밀도 센서를 달아서 오히려 과거의 비밀번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면서 굉장히 편리하게 인증해주는 기술들도 나와 있고요. 또는 이제 어쨌든 우리는 차량을 타고 이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에서만 생활할 건 아니니까. 차 안에서 VR이나 AR을 썼을 때 어떻게 하면 굉장히 멀미가 거의 안 나고 편하게 쓸 수 있을까? 뭐 애플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고요. 또 메타가 갖고 있는 특허 기술 중에는 이게 있어요. 키보드. 영화를 보면 이렇게 허공에다가 키보드 막 치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가능할까? 메타가 접근하는 방식은 팔찌입니다. 저도 이제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렇게 시계나 팔찌를 차고 있는 건 우리한테 일상에서 전혀 뭐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팔찌를 차고 있으면 타이핑을 칠 때 사람이 이쪽, 손목 쪽의 근육이 미세하게 많이 바뀝니다, 움직임이. 요거를 감지해서 지금 얘가 A를 누르려고 하는 건지 B를 누르려고 하는 건지 요걸 감지하는 게 이미 정교하게 잘 됩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좀 더 신기한 것 중에 뭐 반지. 저는 반지 안 끼지만 반지를 끼고 있으면 반지가 약간 마우스 역할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거 미세하지만 이걸 통해서 마우스가 패드에 움직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거는 큰 키보드랑 주먹만한 마우스인데 이 경험을 비슷하게 재현해 주는 거죠. 조그만한 반지랑 조그만한 팔찌로 이런 것들 기술 나와 있고요. 또는 뭐 재밌는 건 전기차 보게 되면 자율주행차 보게 되면 차 바깥에 많은 센서 달고 있잖아요. 라이다 같은 거. 우리가 쓰는 안경에도 그런 센서를 또 많이 달고자 합니다. 사람은 이제 갈 때 이렇게 보고 가요. 시야가 이렇잖아요, 시야가 이렇게. 근데 그 센서를 통해서 거의 뒤까지 머리 뒷부분 바로 빼고는 마치 그 자동차의 얼라운드 뷰처럼 주변까지 다 보고 다 기록할 수 있게끔. 그래서 오히려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더 상황을 정밀하게 보는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고요. 기술만 보면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가장 아직까지 상용화는 좀 멀지만 놀라운 기술 중에는 저것도 이미 개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인간이 꿈을 꿀 때 꿈을 꾸는 영상을 밀도가 낮은 흑백 영상으로 일부 떠내는 기술들, 이런 것들도 시각적인 부분에 있는 신경들에 대한 발생하는 기전들을 좀 신호화시켜서 끌고 가는 것도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정말 제가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어제 발표된 건데 제가 예전부터 관심 있게 봤던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현빈 씨랑 박신혜 씨 나왔던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있죠. 그러면 이제 렌즈를 딱 끼면 뭐 AR 게임 나와서 난리가 나잖아요. 요 렌즈랑 물론 똑같은 건 아니지만 약간 닮은 게 모조비전이라고 하는 외국 회사에서 현재 이제 그런 무선 렌즈를 어제 발표했습니다. 시제품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콘택트 렌즈형인데 사람이 요 눈 안쪽으로는 사실 잘 안 보거든요. 요 안쪽에다 배터리나 센서 같은 거 막 몰아놓은 거예요. 조그만 장치들을. 그래서 요 부분에 렌즈가 들어가 있어서 딱 끼게 되면 겉으로는 거의 티가 안 나는데 길 갈 때 뭘 보면 여기 글자 같은 것도 뜨고 이미지도 뜨는
마치 영화 터미네이터 또는 만화에 나오는 무슨 스카우터인가? 그런 장비처럼 그런 걸 하는 것도 이미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메타버스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초기에는 현실이 있고 가상이 있고 그래서 가상을 메타버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둘 다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기 제가 있는 공간 여기는 물리적인 현실이고요. 메타버스 속은 디지털 현실입니다. 둘 다 현실인데 이 두 현실 사이에는 충돌이 생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직관적인 충돌은 이런 거예요. 제가 글라스 같은 걸 끼고 들어가는데 눈앞에 뭐가 떠. 실제 그 VR이나 AR 쓰다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앞에 뭐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거나 반대로 있는데 없는 것처럼 손을 휘두르다가 다쳐가지고 여기 뭐 피나고 하는 사람들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물리적인 충돌 당연히 많이 지금도 나오고 있고요. 좀 더 이제 관념적으로 보게 되면 요즘에도 보면 뭐 정신적으로 현실, 그러니까 물리적인 현실의 다음이 너무 고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 자꾸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실제 존재하는 거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망각을 하거나 자기만의 허구를 만들어서 허상의 세계를 믿거나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근데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디지털 현실은 상당 부분이 물리적인 현실이 없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그러다 보게 되면 너무 이 세계관에 집착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에 대한 것들을 가치를 망각하거나 이게 물리적인 게 아니라 디지털 속의 것들을 물리적인 것으로 자기가 자꾸 믿고 싶어서 나중에 얘를 믿어버리는 안 좋은 현상도 발생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인지과학 전공자지 정신의학자는 아니지만 실제 정신의학자들이 발표하고 있는 논문들을 보게 되면 이미 한 2018년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한 정신질환에 대해서 걱정들 하는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탈세, 정부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건 탈세입니다. 이번 정부도 이제 디지털 자산법이라고 해가지고 메타버스 속 자산을 크게 어떤 증권형과 비증권형, 그러니까 증권형은 투자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이템들인지 비증권형은 그냥 네가 뭐 재미삼아 갖고 있는 연예인들 굿즈 같은 거, 그냥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이런 건 비증권형 쪼개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예를 보게 되면 이 아이템들을 만드는 사업자 또는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재판매하는 과정 이 모든 과정에서의 과세 문제를 다루겠다는 측면이 강해요. 현재는 사실은 여기서 발생하는 게 탈세냐 아니냐가 현재 법이 모호하니까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런 탈세와 관련된 범죄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신용과 관련된 범죄가 꽤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보이스피싱이란 말을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1학년도 보이스피싱 뭔지 알고 있는데 이게 10년 전만 해도 이런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통 사회에서 새로 형성이 된 범죄인데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타버스는 무서운 점이 기존에는 목소리만 갖고서 또는 메시지만 갖고 상대방을 속이는 게 보이스피싱이었어요. 근데 이제 공간이 있고 얼굴이 보이거든요, 상대방에. 얼마나 속이기가 쉽습니까? 진짜라고 믿잖아요, 자꾸. 저 사람 거짓말 안 할 거라고. 그러니까 신용과 관련된 어떤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 사기와 관련된 범죄가 이제 좀 더 심각해지는 게 성과 관련된 범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뭐 메신저 통해서 N번방 사건이 엄청 크게 터졌잖아요. 실제 국내 어떤 플랫폼에서도 2022년 5월에 경찰에 의해서 메타버스 속에서 중학생, 고등학생, 여고생들을 속이고 꼬셔내서 성착취물을 만들던 성인 남자가 검거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도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들끼리의 성희롱 또는 성추행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희롱은 언어적인 거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성추행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세요. 성추행에도 뭐 물리적인 접촉이 있는 건데 메타버스에서 내가 만약에 뭐 조이콘 같은 걸 줬다고 해서 이게 상대방을 직접 만졌다고 할 수가 있을까? 근데 이건 사실 당해보지 않은 분이면 잘 몰라요. 저는 이제 실험 때문에 한번 당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여자 아바타로 들어가서 외국계 플랫폼에 있다가 외국인들한테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아직도 그 얼굴이 보여요. 실제 촉감은 아니고 전 진동만 느껴졌어요, 조이콘에. 내 피부를 만졌기 때문에 불쾌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취급을 했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 노출됐구나는 거에 대해서 좀 남자니까 그래도 불쾌감이 훨씬 크고 공포감이 조금 있고 저를 성추행을 했던 아바타는 사람 얼굴은 아니었어요. 약간 로봇 같은 모습이긴 했는데 그 얼굴이 아직도 굉장히 선명하게 눈앞에 좀 보입니다. 근데 현행법은 어떠냐 하게 되면 성추행은 당연히 같은 공간에서 물리적인 접촉이 있어야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사람이 한국에 있는 사람 성추행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군요, 현행 법으론. 그래서 이제 현행법이 사실은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잘 커버를 좀 못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꼭 비판만 드리고 있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이제 만나봤던 뭐 법조인들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이런 문제의식을 많이 이미 알고 계십니다,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빠른 속도로 법이 바뀌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뭐 저는 주식 전문가는 아니지만요. 전반적으로 주식이 내려가는 이유에 동참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경기 자체가 좋지 않고 전쟁 이슈나 원자재 이슈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뭐 공통적인 테마인데 메타버스만 놓고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는 지금 이미 와 있긴 한데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는 계속 발전하는 걸 기대하는 거죠. 근데 발전하는 기대를 하고서 메타버스 주식을 한번 투자하셨을 거예요.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발전 속도와 실제 기업들이 보여줄 수 있는 속도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기업은 굉장히 빠르게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고 어떤 굉장히 생각보다는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기대치가 좀 더 빠르게 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약간 속도를 조절하는 거지. 저도 메타버스와 관련된 기업들을 대략 한 10군데 정도는 주식을 갖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예. 유망한 회사, 네. 능력이 없는 회사, 이 회사는 좀 괜찮다 이런 회사들이 있나요? 기업명을 딱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제 좀 관심 갖고 있는 산업군이 인프라 쪽입니다. 인프라가 왜 중요하냐 하면 인프라 위에 플랫폼이 올라가는 건데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건 간에 전체적인 사용량은 증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A부터 만약에 A, B, C, D, E가 있다. 시장을 A, B, C가 먹을지 C, D가 먹을지는 몰라요. 근데 누구든 셋이 먹으면 이 셋이 먹어서 발생하는 메타버스의 전체 사용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얘는 결국 뒤에 있는 인프라의 도움을 받을 거예요. 지금 이 인프라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몇몇 기업들이 있는데 뭐 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왜냐면 이것도 중요한 건 한 기업이 메타버스 산업 분야 말고 다른 데도 다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프라 산업군 중에 메타버스 버전이 좀 높은 기업들, 저는 그런 기업들에 관심을 좀 갖고 있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게 되면 전력회사나 통신회사 중에서도 이런 인프라에 들어가는 전력이나 어떤 철탑 같은 거 세우는 거 하다못해 이런 데도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 작년에도 보게 되면 미국이 전체적으로 이런 수요가 증가하면서 통신량이 폭증했거든요. 통신량이 폭증하다 보니까는 굴뚝 산업 같은데 생각보다 수익이 좋아졌던 기업이 미국이 엄청나게 주 단위가 넓으니까 주별로 거대한 철탑을 세우는 기업이 있는데 철탑 기업이 돈 좀 많이 벌었습니다, 작년에. 그러니까 우린 그걸 굴뚝 산업처럼 보지만 철탑이 그냥 만든 철탑이 아니라 관광용 철탑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돌리기 위한 철탑이거든요. 네. 사실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소재를 보는 것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디바이스는 완성품이잖아요. 근데 모든 디바이스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센서, 그 다음에 고밀도의 통신이나 배터리. 그러니까 휴대폰 기술하고 비슷하긴 한데 그거는 약간 다른 측면의 장비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소재들을 누가 잘 만들 것이냐 좀 쪼개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통신 분야에서 오랫동안 IP를 갖고서 계속 3세대부터 먹고 왔던 기업이 퀄컴이거든요. 그런 IP 거래하면서 유명해진 기업인데 퀄컴이 작년 가을 겨울경에 이제 컨퍼런스 할 때마다 투자자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자주 던지더라고요. 퀄컴이 현재는 스마트폰 분야에서 통신 특허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래에는 이제 AR 글래스, 증강현실 글래스 분야에서 돈을 많이 벌 겁니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품 디바이스를 보는 것도 괜찮지만 거기 들어가는 기술을 누가 더 많이 판매할 것이냐 또는 거기 들어가는 최종 소재,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게 렌즈나 이런 것들인데 디스플레이 조그만 거 이거를 국내에도 보면 삼성이나 LG도 디스플레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근데 과연 그 기업들이 지금 경쟁사 스마트폰에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경쟁사의 AR이나 VR 장비에도 그런 걸 납품할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좀 더 시장을 쪼개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바이스는 사실 뭐 몇 개 기업이 많이 거론되고 있긴 하죠. 외국계 기업은 여러분 다 아실 만한 현재 계속 오랫동안 해왔던 기업이지만 산업용 그런 디바이스를 만들었던 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 왔고 구글도 그랬고요. 반면에 이제 그 소비재, 그러니까 개인이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게 메타가 이미 몇 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애플입니다. 국내에도 뭐 삼성이 만드는 게 있고요. 근데 다섯 여섯 군데 기업이 다 20%씩 시장을 갖고 가냐? 이런 마켓은 없었잖아요. 결국 얘도 한두 기업이 엄청나게 큰 포션, 나머지가 따라갈 건데 현재 입장에서 전통의 이런 세컨드 웨이브에 강자였던 애플이 또 서드 웨이브도 장악할지 아니면 또 여기서 한 번에 디바이스의 손바꿈이 나타날지는 그 누구도 정확하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딱 직관적으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피부로 느끼는 건 저런 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바꿀 일이 있어도 매장을 가요. 신형폰이 쫙 있는데 옆에 글라스들이 막 있어요. VR 장비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이제 상담원이 요즘에 이거 좀 잘 안 쓰죠. 9세대 폰이죠. 요즘에 이거 씁니다. 라고 이제 그거 말하는 시점. 요게 되면 확실히 이제 물갈이가 된 거잖아요. 이 물갈이를 좀 빠르게 보는 분들은 2025년을 보고 있고요. 좀 더 여유 있게 보는 분들은 한 2030년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보면 3년, 길게 보면 한 8년 정도 레인지 안에서 기계는 확 넘어갈 겁니다. 넘어간다고 했을 때도 우리는 그렇게 빠른 손바꿈이 생길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스마트폰 나온 게 2007년도인데 한국에 1세대 통신 있죠. 1세대 무선 전화기 좀 등치 크고 돈 있는 사람들만 들고 다녔던 거 그게 9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넘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역사의 흐름을 봤을 때 3년이나 8년을 바라보는 시점이 전혀 아주 멀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보다는 성능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의 스마트폰에 뜬 것처럼 메시지를 여기 눈에 떠서 확인한다거나 뭐 전화를 눈에서 검색해서 거는 게 아니라 지금은 증강현실을 보려고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고서는 5분 이상 버티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계속 렌즈나 안경을 끼고 있다는 거는 일상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의 앱을 단순히 AR로 옮겨놓은 것과는 다른 앱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정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광고예요. 광고 지금 증강현실 광고는 거의 없거든요. 예를 들어 버스 정류장에 가보면 저희 집 앞에는 맨날 무신사 광고가 떠져 있는데 무아인 나왔다고? 스마트 글래스를 쓰는 건 뭐가 가능해지냐면 글래스를 끼고서 무신사 광고판을 보죠. 그럼 그때 무아인은 정지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무아인일 것이고 제 나이대에 맞는 무아인, 저를 타겟팅된 무아인이 눈앞에 뜰 거예요. 옆에 서 있는 사람이 만약에 10대 중학생이다. 이 친구에 맞는 디자인과 소비력에 맞는 무아인이 거기서 뭔가 판매하고 있을 겁니다.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 같지만 이미 스마트폰으로 되긴 돼요.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 거리를 돌아다닐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안 쓰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글라스로 넘어가는 순간 광고부터 시작해서 일상의 경험은 정말 천지개벽한 수준으로 바뀔 겁니다.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제 이야기가 좀 흥미롭고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메타버스를 놓고서 경제, 그 다음에 기술, 산업 등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좀 무거운 부분도 있고 좀 가벼운 부분도 있을 건데 큰 틀로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뭐 재테크 측면에서만 이걸 보실 필요도 없고요. 교육이나 진로나 나의 살아가는 미래가 바뀐다는 측면으로 이 이야기를 꼭 제 말이 아니더라도 메타버스에 계속 관심을 갖고 계시면 우리가 좀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또 다음 기회에 혹시 또 기회가 되면 다른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